자, 본문 봐.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국가도 외국과의 교육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국가도 한다 그런 얘기야. 수입과 지출. 일정 기간 동안 회기라고 그러지, 회기.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다. 수지. 수입과 지출. 아까 얘기했잖아. 수입과 지출을 합치면 수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다 그러면 지출이 많은 거고, 경상수지가 흑자다 그러면 수입이 많은 거지. 그치? 소득이 많다 그런 얘기지.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되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해준 건 IMF야. 이것도 좀 웃긴 거지, 그치? 아무튼 근데 왜냐면 저렇게 일괄적으로 안 하면 국가마다 그 국제수지표를 냈는데 기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고 했는데 1년, 통상 1년인데 뭐 1년, 2년 막 이렇게 써내면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준 건 IMF고 거기에 따라서 작성해야지만 그 한 국가의 여기서 말한 대로 국제수지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지? 국제통화기금은 대외 거래 환경 변화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대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 현행 국제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출한 금액, 수입한 금액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경상수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수지.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 그다음에 자본 이전은 자본수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 이전은 뭔데? 자본이잖아.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 외국에서 들어온 것보다. 그러면 지금 자본 수지는 적자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금융 계정으로 분류된다. 세 가지 나왔는데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 거래, 금융 계정으로 분류된다 그랬지, 그지? 금융 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비거주자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한 건 우리가 빌려온 거야. 외국에 투자한 건 우리 돈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이지? 말만 그렇게 해놨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한 건 우리 자본이고 외국인이 우리한테 투자한 건 빌린 거나 마찬가지다.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가액. 자, 자산 증가해서 감소를 뺀 거야. 플러스면 자산이 증가한 거고 마이너스면 자산이 감소된 거겠지. 부채 항목도 똑같아. 부채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뺐는데 부채가 증가액이 더 크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반대로 해야 돼. 순부채 증가액을 각각 기록하며 금융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부 수입과 지출 똑같은 거잖아. 자산에서 부채를 빼. 그러면 금융계정이 순자산으로 인식된다. 국제수지표에는 기초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 공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 누락, 요거는 인정해 주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수지, 자본수지에 합해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된다. 맨 마지막 지금 읽은 거 잘 알아도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 수출수입, 그 다음에 여기 위에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 이전 같은 경우 자본수지라고 얘기했어. 그래갖고 합해서 마지막 금융계정 순자산이라고 했으니까 계정이라는 건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금융거래 이거에 대한 얘기고, 투자했냐, 자산, 빌려왔냐, 부채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차감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야. 거기에 국제수지표가 작성되는 거지. 자,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거래는 국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거주성.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적으로 뭐 거주자니까 우리 국민이 되겠지, 그치? 근데 외국인도 여기 와서 거주할 수 있잖아. 근데 무조건 거주자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알기로는 뭐 150일 이상 뭐 거주해야 거주자리죠. 뭐 150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특정한 날짜 시간이 있어.
자,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을 알겠지. 여기서의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가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지?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주된 경제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1년 이상이네. 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IMF에서 회기가 1년이라 그랬어, 1년. 그럼 이 사람은 그 대상이 되는 거야. 알았니? 국제수집표 작성할 때 아까 나왔던 그 계정, 아까 나왔지, 금융계정,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투자자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어떤 나라를 하면 그 나라를 중심으로 보고,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났어.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해. 그럼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 그러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준으로야. 1년 이상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면 비거주자로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비거주자니까 세금 안 내겠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저 그 거주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상호 협정이 맺어졌으면 우리나라에도 내야 되겠지.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면 이건 했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됐어. 법인이니까.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를 한 현지 법인은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되고요.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A국에서 아이폰 미국이 본사인데 중국에다 현지 공장을 만들어. 근데 중국에서 생산한 걸 미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판매했단 말이야. 제3국에 판매한 거지, 그지? 여기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는 A국에 반입하지 않고야 타국에 판매하는 거 우리나라에 판매한 거야.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지. 소유권이 바뀌잖아, 그지? 거주자는 A인데 미국인데 비거주자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건 중국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상품의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그것도 수출로 본다고. 알았지?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당연한 거고요. 이 변동은 나라 전체를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가 늘었어. 그러면 지급 능력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지?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집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금융 자산,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한 거지.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대외금융 부채, 그러면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을 대외금융 자산에서 대외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다. 이거는 이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의 외환 규모 변동을 얘기한 거고, 거기서 말한 대로 자산, 우리가 투자한 거지. 그다음에 부채, 이거는 우리 투자가 받은 거야. 이거 빼가지고 순대외 금융 자산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국제 투자 대조표다. 말이 거창하지 별거 아니야. 우리가 1억을 투자했는데 외국인이 7천만 원만 투자했어. 그러면 3천만 원 플러스잖아. 그게 국제 투자 대조표에 우리가 더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잖아. 그거야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했어. 대외 지급 능력은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산이 더 많으니까. 부채 다 갚아도 3천만 원 남는데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연초 잔액의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왜 연말이 작성되는지 알겠지, 그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 중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 요게 늘었다 줄었다 막 하기 때문에 연말 잔액이 작성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거래 요인은 매매라든지 빌려온다든지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간의 자금의 이동이 동반된단 말이야. 비거래 요인은 이동하는 거는 거래 요인인데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 평가되는 가치가 변동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이야, 주식. 외국 주식을 샀어.
근데 올라갔어. 그럼 자산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 자산이 올라간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아. 하지만 가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자산 변동은 일어날 수 있다. 부채 변동도 마찬가지고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다. 세 가지가 환율에 따른 거, 그 다음에 그 주식 가치 가격 자체가 변동한 거, 기타 변동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달러겠지 뭐 유로하거나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 부채에서는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부채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동반된다. 변동된다. 달라지는 거야, 평가가. 한편 비거래 요인 중 아까 나왔던 자금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이미 다 얘기했어. 자산 변동, 부채 변동. 마무리.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이건 개인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야.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유량 통계 양이 정해졌다는 거야. 그 반면에 국제 투자 대조표 이거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 평가한다 그랬지. 저량 통화다. 유량은 보통 유량이라는 게 그거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여기 봐. 거래 시점에서 실제 시장 가격이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저량은 원래 저축하고 저장한다 뭐 그런 얘기거든. 그래. 자, 근본적으로 차이 있는 게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다. 유량 통계, 저량 통계 차이를 이야기해 위해서는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 흐르는 물, 욕조 안에 고인 물, 요게 이제 유량 통계는 흘러내린 거고 욕조 안에 고여 있는 물, 그거는 저량이다. 수도꼭지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욕조는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된다. 이 경우 욕조에 담겨있는 50리터 저량 1분에 5리터 얘는 유량이 되는 거지. 넘쳐 흐르는 거. 만약 국제 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이 변동이 없다면 두 시점 간의 국제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물을 껐으면 똑같은 거지, 그지? 근데 계속 선생님 물을 틀어놨다 그랬잖아. 연말 연초 사이에 계속 변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흘러넘치는 유량이고 그 욕조에 저장돼 있는 거 얘는 저량이라 했잖아. 만약에 수도꼭지에 물을 잠가버리면 거래를 중지시키면 그냥 저량이 되는 거잖아. 흘러넘치는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수지의 흑자를 통한 해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 금융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수지는 수출 많이 하고 수입 조금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그치? 근데 저 밑에 나온 대외 금융활동은 투자 아니면 부채 막 이런 거. 투자를 잘못하면 자산이 막 깎아 먹어. 그러면 금융 거기 나온 대로 대외 금융은 적자잖아, 적자. 투자 잘했어, 흑자잖아. 그럼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 지급 능력 훨씬 좋아지잖아. 자, 마무리하자.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 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순대외 금융 자산이 감소하여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도 있다. 예외를 지금 얘기한 거야.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야. 근데도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야. 투자 잘못하면.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왜 신인도가 뭐야? 외국에서 믿질 않죠. 지급 능력이 약화됐으니까. 비거주자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해가. 그럼 환율이 또 상승하고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또 떨어지고요. 이게 거의 연쇄적이잖아. 사실은 국제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거래라든지 투자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금융 역량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낯설지만 이 글은 그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국제수지표 얘기했어. IMF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지금 대외에 거래할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소유권의 변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주하느냐 거주하지 않느냐, 거주자 비거주자 뭐 이런 구분 얘기했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국제 투자 대조표의 내용을 얘기했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국제 수지표하고 국제 투자 대조표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얘기하고 있는 거. 마무리는 대외 지급 능력 개선을 위해서 금융 역량도 중요하다. 산업 경쟁력 못지않게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야. 자, 1번 문제 봐봐. 위크레년과 일치하자는 건 1번 경상수지 흑자가 매년 지속해 누적됐어. 국제투자 대조표상 순대외 금융 부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았죠. 어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잘 만들고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면 국제 신인도가 하락해서 결국 전반적으로 부실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맨 마지막 문단이야. 2번 외국인이 우리나라 1년 이상 거주하면 본국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수출 항목으로 기재된다. 이 이유는 뭐야? 거주자로 분류됐지, 그지? 여기서 이익이 발생한 거지. 우리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거야. 맞았고요. 3번 국제수지상 금융계정에 기록된 주식, 채권 등 대외금융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에서의 평가된 시장 가격으로 작성된다. 자, 얘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 줄 알아? 실제 가격으로 작성되지. 거래 시점에. 알았니? 국제수지표상의 금융계정에 기록된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 이건 거래 시점 실제 가격으로 작성된다. 틀렸어. 4번 기업의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 법적 등기 여부로 판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이폰 현지 공장이 어디 있다고? 중국에. 그걸 판단한다고. 수지표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본국에 있는 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가 되는 거야. 알았어? 자, 5번 국제투자 대조표에서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증감, 국제수지표상의 금융계정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표상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건 드러나지 않은 거지요. 그게 비거래 요인이다. 알았니?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겉으로 뭐 빌려주고 뭐 빌려오고 수출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자산이 늘었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비거래. 정답은 3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 2번으로 갈게. 2번 문제.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제투자 대조표를 작성하고 순대외 금융자산이 0을 유지해오던 A국은 거기에 맞췄단 말이야. 2023년 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어. B국 거주자는 향후에 A국의 주식시장의 호황을 맞을 것이라 예상해. 그래서 자국 통화를 A국 통화로 환전한 다음에 50억 달러를 A국 주식시장에 투자했어. 그럼 우리가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채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 그치? A국 입장에서는. A국은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통해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A국의 거주자는 이를 C국 통화로 환전해가지고 C국 주식시장에 전액을 또 투자했어. 왔다 갔다 하네. 23년에는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가격이 평가된 가치는 변동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거래 요인은 감안하지 말고 드러난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비거래 요인이 발생하면 개선할 수가 없지. 단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모두 자국 통화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향을 미칠 외부적 조건은 없다라는 뜻이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얘기야 지금. 24년 A국의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순자산이 모두 0이라고 하자.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 상승하면 C국의 주가는 2분의 1로 폭락했네. 그럼 지금 A국이 C국에 투자했는데 폭락했다고. 그럼 투자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150억 달러가 부채였거든. 부채를 가지고 투자한 거야. 근데 반토막 난 거야. 충격은 2배겠지, 그치? 자기 돈이 아니라 부채를 가지고 간 거야. 또한 A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B국의 통화 가치에 대해서 2분의 1로 하락하면 야, 4분의 1이 돼버린 거네, 그지? 반면 C국의 통화에 대해서 2배 상승했다. 한편 이 해에는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없으며 주가 환율 이해 변동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 정해진 조건만 가지고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쉽지 않은 문제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2013년도 A국의 국제투자 대조표에는 대외금융 자산이 150억 달러, 대외금융 부채가 50억 달러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일단 맞았어? 응? 왜냐면 B국으로부터 50억 달러가 유입됐잖아. 그리고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니까 플러스하면 플러스 50이지, 그치? C국에 대해 대외 투자로 150억 달러 유출됐어. 그 중에서
150억 달러는 금융 자산이 되겠지. 일단은 뭐 이걸 빌리건 안 빌리건 간에 일단 투자금이니까 자산. 대외금융 부채는 50억 빌린 거고. 이해됐니? 그러면 그렇게 표시하는 게 맞잖아. 이해됐어? 금융 자산은 C국에 투자한 150억 달러, 부채는 B국에서 들어온 50억 달러 기록된다. 그 다음에 2번 봐봐. 2023년에 A국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어떻게 개선되는 거야? 2023년에 순대외 금융자산 얼마야? 2023년 순대외 자산이 얼마냐고. 여기 아까 100억 달러 경상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50억 달러가 유입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50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150억을 자산을 투자했단 말이야. 아까 나는데 100억이 됐잖아. 50억에서 100억으로 바뀌었네. 아니야. 이건 23년도구나. 첫 번째 줄에 보기에 보면 순대외 금융 자산이 0이었거든. 23년에는 100억 달러 경상수지에다가 50억 유입했으니까 50억이 된 거야. 0에서 50억이 됐으니까 대외 지급 능력은 개선됐고 신인도도 올라가겠지. 자, 그 다음에 24년도에 A국의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은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순자산이 얼마야? 원래 금융계정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해? 순자산 증가액이지 순부채 증가액을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2024년도 금융계정 순자산이 얼마야? 0이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순자산 증가액하고 순부채 증가액이 동일하니까 앞에서 뒤에 걸 빼도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일하다가 맞는 거지. 알았어? 그 다음에 4번. 2024년도 A국의 국제투자 대조표상에 대외 금융 부채는 100달러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 B가 있잖아. 거주하고 있었어. 보유하고 있었어. A국에 포함되는 거지. 주가가 2배로 상승했잖아. A국이 투자한 게 2배로 상승했어. A국의 주가가. 그럼 B국의 거주자는 100억 달러로 부채가 상승하게 되겠지. 대부채가. 알았어? 그러니까 B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A국의 주가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2배가 늘었다고. 그럼 부채가 2배가 느는 거지. 알았어? 5번. 2024년도에 A국 국제투자대조표상의 대외금융 자산은 75억 달러로 기록될 것이다. 예, 틀렸어. 계산 한번 해볼까? 2024년도 A국 거주자 보유하고 있는 C국의 주가는 얼마가 됐어? 2분의 1. 환율 평가했더니 또 2023년도에 환율로 평가하면 75억 달러. 근데 2024년도에 통화 가치가 C국의 통화 가치가 2분의 1로 또 떨어졌대잖아. 그러면 75억이었던 게 또 반토막 났으니까 37억 5천만 원이 돼야 되겠지. 5천만 원이 아니라 37억 37억 5천 달러가 되겠지. 5천억 달러.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났으니까 4분의 1이 돼야 된다고. 150억이었는데 75억이 됐다가 37억 5천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 틀렸죠.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비거래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거야.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환율이잖아. 처음에는 주가가 떨어진 거고 두 번째는 환율이 떨어진 거야. 절반으로 떨어지고 또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150억의 4분의 1은 37.5가 돼야 되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5번이 틀렸다. 75억 달러 아니야? 자, 그 다음 3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추론이니까 내용 기억하고 있잖아. 잘 적용하면 돼. 1번.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아니죠. 이건 반대로 됐지. 경상수지가 올라가서 지급 능력이 늘어나고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해야 투자가 증가하지. 좀 이상하잖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거주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 있잖아. 이거에 못지않게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 이거에 따라서도 증감이 달라지는 거잖아.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거란 말이야. 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거주자가 경상수지가 높아서 투자를 많이 하면 뭐해? 비거주자가 훨씬 더 많이 투자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2번.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내 거래니까 아니라고? 모든 거래는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겠지, 그지? 한 나라 안에, 아까 얘기했던 거주자 개념이야. 한 나라 안에서 거주자건 비거주자건 간에 모두 투자하고 뭐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반영되는 게 국제 수지표라고. 자, 그 다음 3번. 가격 변동 이외에 비거래 요인이 변동이 없다면, 자, 밑줄쳐. 가격 변동만 있는 거야. 국내 주가 하락은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국내 주가 하락. 주가 하락. 거래 그 변동 요인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대외 금융 부채가 떨어지겠지. 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국내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자산이 상대적으로 올라온 거지. 그대로 있었다면. 정답은 3번이네. 그치? 지급 능력 개선. 자, 4번. 국제 투자 대조표의 거래 요인에 의한 순대외 즉 금융 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비거래 요인이야.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자, 4번은 틀렸네. 두 거래는 통계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대외 자산은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과 일치하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거기 이제 비거래를 감안하면 차이가 생기겠지. 그래서 순대외 금융 자산은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과 일치한다. 변동 요인이 없다면. 알았지? 아니, 변동 요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지. 여기 지금 뭐라 했어? 4번. 괴리가 발생한대. 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 틀린 게 뭐는 거야? 순대외 금융 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어. 그러면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환율하고.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순대외 금융 자산하고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은 일치하는 거야, 일치. 비거래 요인일 때. 알았니? 비거래 요인이 발생하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국내 본사가 해외의 A국에 설립등기를 마쳤대. 현지 법인의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그냥 바로 B국에 설립등기를 한 또 다른 현지 법인에 되파는 경우 국제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틀렸지. 분명히 본문에서 이거 거론했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는 해외 비거주자라고 명명했고 얘가 국내를 들어오지 않고 바로 다른 나라에 하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랬지. 거주자, 비거주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 주인이 바뀌는 거야. A가 본국에 있는데 B의 현지 법인이 있으면 이 물건의 주인은 B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국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B국에 있는 그 회사, 그 비거주자가 또 C국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건 지금 거의 무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 소유자 변동에 따른 무역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수출이고 수입이고 다 거기에 계산돼야 되겠지. 근데 이거 지금 틀렸어. 국제수지표에 반영된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 좀 뭐 특이한 문제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부터 C까지 들어갈 내용 A, B, C야, C. 야, 이거는 내용 그냥 물어본 거네. 왜냐하면 A 봐봐. 국제수지표에는 경상수지, 뭐뭐 포함된다. 두 개를 포함시켜야지. 경상수지하고 뭐가 포함돼? 자본수지, 금융계정까지 포함시켜야지. 그러면 이거는 3번, 4번, 5번 중에 답이겠네. 비거래 요인이 뭐가 있다 그랬어? 가격, 기타. 아이, 거기 나오잖아. 뭐라고? 환율이 나오잖아, 환율.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 본문에. 알았니? 비거래 요인은 가격 변동, 환율 변동, 기타 변동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수지표에 들어간 내용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거 틀리면 안 되네. 이건 쉬운 거다. 5번 갈게요. 마지막 문제.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 모두 골라보세요. 추론하는 거는 본문 내용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찾지 말고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1번. 뭐 맞는 거 찾는 거야. 어느 해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음이래. 이듬해 순대외 금융자산이 양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는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 필요 조건 맞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 경상수지가 안 좋았어, 그대로. 근데 외국에 투자한 그 자산이 아주 많이 증가했어.
그러면 흑자가 되는 거야. 아니 더 좋아지는 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필수 조건은 아니다. 물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순우대외 금융자산이 양으로 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근데 얘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해외 금융 자산, 부채, 환율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필수 조건이 아니고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가 들어가면 안 돼. 나와 볼까?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모두 흑자를 기록했어. 플러스 오차와 누락이 없다면 금융계정 순자산 역시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맞았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 한 대로 하면 나에서 뭐라 했냐면 오차 누락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0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0이 되려면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가 모두 플러스니까 금융계정 순자산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알았어? 왜냐하면 잠깐만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 합하고 빼기 금융계정 순자산 그게 0이 나와야 되거든. 알았어? 그러면 금융계정 순자산도 흑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나는 맞았고 다음 볼까?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기존통화, 자국통화와의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환율 고정 제3의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한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해볼까? 얘기한 대로 해봐. 잠깐만. 아까 그 문제에서 나왔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주가가 폭락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변동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환율은 하나의 조건이긴 한데 걔가 고정됐다 그래서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발생한다. 아까 주식값 2분의 1로 떨어지고 C국의 화폐 가치가 2분의 1 떨어졌잖아. 뭐 이런 변동 요인이 많단 말이야. 환율만 고정됐다고 해서 변동이 안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지. 틀렸어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봐봐. 일국이 다른 국가에 가공용 원료를 제공한 후 가공 후에 가공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뭐가 있을까? 가공용 원료를 제공해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다시 돌려받아. 이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품의 거래는 제일 중요한 거야.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상품의 수출이 제외되겠지. 이 거래는 왜냐면 소유권. 자 생각해봐. 내가 가공용 원재료를 제공했어. 그리고 여기서 만들었단 말이야. 다시. 그러면 원료를 제공하고 얘는 하청을 받아서 만든 거잖아. 그럼 내가 만들 걸 얘한테 만들려고 한 거야. 원래 내 거거든. 그럼 여기는 소유권 발생이 없는 거야. 만들기만 한 거지. 위탁해서. 그러면 이거는 수출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라고 보는 거야. 제외된다. 맞았어. 정답은 그래서 나하고 라가 정답이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저기 뒤쪽에 가면 4번 같은 경우가 제일 쉬운 문제야. 그냥 내용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문제가 2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 2번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뭐 읽다 보면 알겠지만 주가 폭락하고 그 다음 시국통화가 2배 상승했으니까 결국 2분의 1 떨어졌단 말이지. 4분의 1이 돼버린 거야. 150억이 4분의 1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면 돼. 알았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상수지 그것만 가지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수출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투자도 잘해야 돼. 금융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